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라는 부제목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우섭님이시고요. 먼저 저자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섭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은 외우고 배우면서도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학의 불확실성과 한계에 실망한 그는 한때 가운을 벗어던지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벤처 사업가로 나서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의료인의 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있어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며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 프롤로그.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거야? 저는 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무심결에 답했습니다. 모르지.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학은 왜 있는 거야? 별다른 고민이 없던 터라 심급해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제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허탈했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못 자고 가려워하는 큰아이 곁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에게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은 자제하라는 야속한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딱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저를 찾아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료실에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달라는 처방전이나 주면 되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의사가 왈가왈부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부터 이상한 병원이라고 의사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민원 요청까지 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활 습관병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무조건 약부터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의 과정과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실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의 1장에선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틀린 가설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3장에서는 반복할수록 건강과 멀어지는 잘못된 상식을 깰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은 제가 제시한 방법을 잘 실천하여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이겨낸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부터 널리 퍼져 있는 만성 질환이 어떤 이유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 모두가 사회적 의미와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인 일로 연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보호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혹 어떤 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몸의 변화를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1장,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의과대학 시절에는 공부할 양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병인은 모른다는 문장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자가 면역질환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속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이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인데, 이게 왜 스스로 미쳐서 내 몸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가설들만 배우게 되고 그럴수록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볼 때에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동안 배워온 대증요법, 처방들, 즉 약물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는 일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약물의 종류만 늘어가고 더 강한 약들을 처방받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생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 일들을 자주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요 내용은 만성 질환들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해독을 접했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활 습관 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부터 변화를 줘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동회진 때 영양사를 대동하여 환자식에 대한 지시를 같이 했는데, 이런 식단을 받아든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로 재활병동에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약을 줄이면서 시기를 처방한 것만으로 퉁퉁 부어있고 푸석했던 환자들의 살이 빠지고 혈색이 돌면서 눈빛이 살아나고 다리에 힘이 생겨 다시 걷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환자는 뇌성마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4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허리가 42인치로 거구의 몸이어서 근본적인 피 처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식사가 바뀌면서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줄고 다리에 힘도 생겨 보조기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들뜬 목소리로 외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는 유럽에서 나온 책들을 보며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답은 환자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었을 때 예상대로 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저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운 거의 20년 가까이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환상궁합인 자판기 커피와 봉지 커피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현미밥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날고기로도 종종 먹을 정도였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전라남도 한평에서 공중보건이로 군복무를 대체할 때는 큼지막하게 깍둑썰기로 냉면 그릇 가득 식탁에 놓인 육회 생고기를 먹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만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닭백숙에 닭가슴살 생고기도 맛떡차나 하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어디서도 먹기 힘든 특별식이라며 짓궂게 권하곤 맛있게 먹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겉이 살짝만 익어도 날름날름 먹는 바람에 눈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먹는 습관을 바꿨을 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80kg에 근접하던 체중이 62kg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일찍 자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몸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악취는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료실 창문을 늘 열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 몸도 환자분들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저 자신을 의사로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이제는 저를 찾는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게 된 병원에서는 약을 주는 병원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게 만드는 병원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목표로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을 만나 병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약을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도 겪게 되고 스스로도 정말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불행 중 다행인지 대중매체를 통해 식생활 개선으로 약을 끊게 하는 의사가 소개되고 현미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제게 등 돌렸던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병들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든 고쳐볼 텐데 정작 아무리 유명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원인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었고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니 그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은 현대의학보다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더욱더 심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알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과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틀린 말이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리고 내부에 생기는 이상 조직을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항원이라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항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반응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들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면역 반응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또한 면역은 내부의 이상세포를 정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매시간 세포 분열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는 다른 몸이 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은 잘못된 세포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듯 내 몸 안의 면역은 나를 지켜주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은 그 면역 세포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항원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면역 반응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곳에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말 내 몸의 항체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이라면 왜 일부 조직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는 염증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토피를 설명하는 책을 보아도 잘못된 항체가 정상적인 피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이해하는데 왜 피부가 접히는 일부에서만 심하고 모든 피부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 면역 질환은 개념으로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절대 나을 수 없고 평생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정받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질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려는 내용 또한 이런 불치병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자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방법을 찾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은 스스로 습관을 고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지만 아직도 대형 병원만 쫓아다니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주눅 들어있는 환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적일 뿐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생 하나의 약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염증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을 잘 살펴보면 모두 염자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을 불화자 2개가 있는 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염증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3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얼질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도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열릴 때 아플까요? 닫힐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 했던 놀이 중에 전기 오게 해준다면서 손목을 꽉 잡고 나이만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꽉 잡았던 손목을 살짝 풀어주면 손끝에 살짝 저린 느낌이 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종아리가 저려와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일어날 때 혈관이 열리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중에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붙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